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진통 끝에 오늘 오후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만장일치 통과라는 결과와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단합은 요원해 보입니다. 향후 사태 수습 과정에 제1야당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향후 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여민리서치 이은영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혁신안이 결국에는 진통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문 대표의 재신임 사실상 1차 관문을 넘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중앙위원회 통과는 어느 정도 좀 예상되던 결과였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새정치연합의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그 DJ라는 그 강력한 어떤 제왕적인 리더십이 사라진 이후에 그 안에 이제 존재하는 여러 계파들이 어떻게 이제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가, 이러한 과정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린우리당 이후에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왔지만은 아직까지 모범적인 그런 모습은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의 혁신위의 활동, 그리고 혁신위가 내놓은 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4.29 재보선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상당히 그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사실 그때 가장 좀 그러니까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장면이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제 그 최고위 회의를 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그걸 당대표가 가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가는 모습을 당대표가 따라 나갔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무리 당대표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저런 식으로 당대표를 흔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존재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혁신위에 대한 어떤 그 당 차원의 기획이 좀 필요했던 그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혁신위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조직이 뜨는데 그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귀와 눈을 잡고 그리고 좀 임팩트 있게 당이 어떤 걸 바꾸려고 하는지를 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쭉 늘어져 버렸어요. 늘어져 버리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마치 공천 룰인 것처럼 그렇게 그 내용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 재임 기간에 4분의 3을 만족하지 못하면 출마할 수 없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심번호 그거를 부여할 경우에 이제 부여할 경우와 부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뭐 국민 7, 당원 3 이런 그 어떤 룰과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비주류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조금 이른 시기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커져버린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발이 좀 당 내적으로 이제 커져 있었는데, 그거를 재신임으로 연결을 시켜서 투표를 또 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 된 거고,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당내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중앙위원회 오늘 하기 전에 이틀 전인가 이제 중앙위원들에게 문재인 대표가 편지를 띄워서 그거의 어떤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혁신위 안과 그 다음에 자신의 재신임은 연결된 것이 아니다. 그걸 분리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 혁신위안을 일단 통과시켜주면 부족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조금 수그러드는 상황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된 거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와의 회동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회동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회동을 통해서 뭔가 좀 개운한 모습으로 회동이 끝난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동과 관련해서 그 안 전 대표와 이제 그 재신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좀 약간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회동이 끝나면서 이제 오늘의 중앙위가 그 약간의 반발은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론을 조금씩 반전시켜 가면서 이제 오늘 그 전원 그 통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투표로 밀어붙이고 재신임과는 어느 정도 뭐 경계를 두겠다, 거리를 두겠다라고 했지만 비주류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재신임 문제가 달려있는 곳에서 어떻게
뭐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투표가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중앙위에 불참을 했잖아요. 네네. 계속 그 탈당, 분당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개운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진이 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무기명 투표하냐 마냐 이미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재인 대표께서 그 중앙위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 이 혁신위 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새정치연합 내 분당의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호남 안에서의 그 많은 뭐 박준영 전 지사도 뭐 그 신민당이라는 예. 걸 지금 띄우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사실 호남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당의 그 분당의 모습이 나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호남 안에서의 어떤 경쟁을 하면서 좀 더 좋은 그런 인물이라든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당을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을 깨고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국 정당이라는 기치를 걸고 나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국 정당을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을 깨고 나와서 성공했던 사례는 솔직히 그 DJ 대통령밖에는 없었어요. 그 호남에서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DJ 대통령만이 그 기존에 있던 그 꼬마민주당이라고 했던 그 당을 탈당하고 나와서 새정치 국민회를 만들면서 이제 정권 창출에 성공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에 이해창 총재와 그 결별을 하고 미래연합. 한국 미래연합을 만들었지만 결국 다시 짐 싸들고 들어가서 재수한 끝에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당을 깨고 그걸 갖고 명분을 갖고 나와서 전국 정당을 만든다라는 거는 거의 정치 도박과 같은 커다란 정치 모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예, 특히 이른바 비주류와 주류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비주류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당에서 나가버리면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간판 인물이 중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로는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사람이 나올 만한 사람이 이제 천정배 의원하고 전 장관이었던 천정배 의원하고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그나마 좀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도 나왔을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들조차도 아직은 좀 젊으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정치의 기회들이 올 수 있는데, 이거 판단을 잘못해서 모든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쓰게 되면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 의원이 섣불리 당을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런 평가와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예, 이제 관심은요, 과연 문 대표 재신임 절차가 실제로 진행이 될 건가, 또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표도 당 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소통을 못한다라는 여론이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당 안에는 당론을 수렴하는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 다 당론으로 승화시키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잘 활용을 못하고 그 과정 자체에 굉장히 간과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총선 재신임을 내걸었는데 중앙위원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혁신이 안과 또 재신임은 이게 연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 퇴로를 열어놓은 듯한 그런 것들이 좀 앞뒤가 안 맞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조국 혁신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1차 정리는 된 거니까,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백의종군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 정치권의 언어로는 당대표 사퇴라는 의미가 또 같이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제 이 네 분이 잔존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뭔가 획기적인 그 안을 내놓으셔야지 이거를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룰로 읽혀지는 그
뭐 국민 7대3이라는 그런 룰 같은 부분을 어떻게 또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앙위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는 시행을 하되 앞으로 또 안철수 의원이라던가 다른 비주류 의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가미해서 네. 뭐 또 다른 합의안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여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당론을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향후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새정치연합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민주주의에 기반한 승복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당내 규율하고 기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당내에 때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조차도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어떤 그 제스처를 내신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혁신이 안자체에 대한 보강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 큰 어떤 결단 내지는 제안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비주류 같은 경우는 승복을 하는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찍어내게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은 그쪽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을 해서 또 단결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정치연합도 그러니까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같은 모양으로 가기보다는 좀 자유롭고 좀 민주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런 현재 당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이전과는 다르게 좀 적극적이면서 통 크게 그 상대 비주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새 인물로의 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대 교체로 자꾸 읽혀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것처럼 읽혀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새정치연합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당내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선수가 4선이 되든 5선이 되든 상관이 없거든요. 또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것 자체를 계속 어떤 그 새 인물로의 교체로만 자꾸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 잘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당이 아까 새로운 인재 영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모아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그런 역할도 좀 부여를 하고 이 비주류 쪽에 그런 역할도 부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당원들과 토론도 하고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주류와 비주류가 사실상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다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서 현재 지도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어느 정도 승복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가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치렀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권한이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지금. 예, 향후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안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새누리당이 오늘 네이버 그리고 다음 관계자를 불러서 포털뉴스 편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하겠다, 정책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두 회사 모두 오지 않고 반쪽으로만 진행이 됐다고 하더군요. 네. 일단 지금 그 언론 뉴스를 소비하는 그 행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모바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종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은 종편이 계속 활성화되면은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대변을 해주니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론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가면서 검색으로도 이 소비자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실검이라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포털이 주는 그런 내용을 1순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이쪽 진보 성향의 그 뉴스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또 한때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너무 여당 편향적이다라는 내용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새누리당의 그 여의도 연구소가 뭐 연구를 해가지고 너무 이게 포털이 뭐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김무성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뭐 악마의 편집이라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네티즌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요. 일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을 그렇게 세무조사하는 것이냐 이런 또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언론과 정치는 가까워져서도 안 되고 또 멀어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자꾸만 편향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상 종편이 야당을 폄하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 그리고 지상파가 보수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포털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게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음이 굉장히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오랫동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음을 수사하는 그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서울국세청 조사 4부에서 이거를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지금 서울국세청장이 사실은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후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떤 이 국세청을 동원해서 그 기업의 그런 것들을 한 번은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여기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동안 3회를 들여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누가 더 편향적인가 이거를 좀 따져보게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얼마 전 11일 그 수성동 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그 국세청 국정감사. 여기서 2007년 이후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그리고 서울청 조사국장 90%가 TK 마피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예전에도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고향이 일본인데 사실은 포항에서 많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구가 고향인데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TK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7.5년을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쪽에서 계속 집권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통계 자료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지역 편중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어떤 그 고위직들을 독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거를 시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7.5년 동안 이런 노력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국감에서 이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낸 거죠. 근데 이제 박영선 의원은 90%가 뭐 TK 쪽에서 다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또 국세청에서는 뭐 45%라고 하는데 45%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절반이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에서 이 주요 자리를 다 독식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TK 하면은 이제 경북고를 주류 라인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최경환 부총리가 나왔던 대구고가 주류 라인이 돼서 그쪽에서의 출신자들이 계속 요직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지적은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이쪽 경제라든지 이런 국세청 이런 데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산하기관까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는지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감정을 건드린다라고 새누리당 내 어떤 한 의원이 반발을 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그러면 지역 독점 카르텔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집권 여당이 학연, 지연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탄압을 하고 통제를 하려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될지 상당히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